요즘 또 의료계에서는 이제 필수 의료 전공의 분들이 이제 지원하지 않은 이유로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 네. 부담 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실제로 의료사고 사건에서 뭐 수십억 대 뭐 배상 판결과 네. 형사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법학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 저는 이제 그 법대에서도 이제 법학에서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게 한 60년대까지만 해도, 뭐 이런 어떤 사고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의 어떤 그 도덕적인 책임, 윤리적인 책임을 묻는 거다고 봤는데, 그 후는 그거보다는 그 비용을 사회적으로 일단 분산시켜야 된다, 뭐 이런 추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 한 1970년대 들어서 의사들이 드는 책임보험의 한도액이 그냥 두세 배가 아니라 5배 뛰어버렸어요. 예를 들면 1960년대는 의사들이 이제 무슨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대신 배상에 대한 보험을 들 때 그 보험 한도액을 뭐 예를 들면 한 20만 달러 정도 들은 것을 이게 배상액이 넘어가니까 그 100만 불을 한도로 하고 보험을 들게 되니까 보험료가 너무 커졌잖아요. 그래서 그게 70년대 상당히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70년대, 80년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이런 끝나고, 그래서 80년 그 시점에는 그 의료사고 책임보험료, 보험료 내는 게 힘들어서 혼자 개업 못 하겠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정 6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도 대학, 의대, 메디컬 스쿨만 나오고 일반의가 있었죠, 가정은이. 근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미국도 되게 전문의 위주로 가지, 그냥 메디컬 스쿨 나오고 그냥 의사가 이제는 거의 없어졌다고. 이제 그 분야마다 다르죠. 예를 들면 가정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턴, 레지던트 한 2, 3년만 해도 되고, 또 뭐 흉부외과, 뭐 뇌신경외과 같은 거는 뭐 10년 걸리죠. 그건 분야마다 다른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와 관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교훈을 할 때, 우리도 진작에 의료계에서 그 책임보험을 자체적으로 주장을 하고 그 구조를 만들어야 됐다고요. 근데 그러려면은 보험료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조수가 그 커피 한 잔 값도 안 내는 거 바꿔서 무슨 보험료를 냅니까, 그거? 그러니까 제가 좀 얘기하듯이 트럭 운전사가 책임보험 만들고 운전하는 거 같은 게 아니냐. 연대 특히 좀 뭡니까? 필수 의료 같은 거.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의료라는 게 다 뭡니까? 그게 위험한 거죠. 그 위험한 거 안 하면 뭐 아픈 사람들 뭐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늦었어요. 이게 진작에 이거를 의료계가 어떤 좀 그 법조계, 그 다음에 뭐 정책 연구하는 뭐 이런 거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최근 한 15년, 20년 전보다 변호사는 많이 늘었고, 변호사 광고 보면은 의료 소송 전문 광고가 엄청 늘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에 진짜로 그 용감하게 위험한 수술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 대단한 배짱이에요. 이러면 이게 안 된다고, 이거. 난 볼 때 이미 이게 임계점이 이미 넘은 상태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정부 잘못도 있지만은 나는 의료계도 이게 그냥 너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이미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 변호사 중에서도 이렇게 사고 난 경우에 손해배상하는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도 좀 레벨이 있잖아. 그게 제일 떨어지는 레벨이 그걸 한다고. 그래서 그 영어로 하면 불법행위죠. 영어로 하면 토트인데, 그 토트로라 그러면 변호사 중에서 이렇게 좀 안 친다고. 근데 이제 그런 토트로가 이제 제일 그 성행했던 게, 만약 불법행위 소송, 이렇게 제일 한 게 그 교통사고예요. 교통사고는 법원 가면 웬만하면 피해자가 다 이겨요. 근데 교통사고가 이제 먹을 거리가 없잖아요. 왜?
보험이 탄탄하니까 생기고 또 이제 사고 원인이 좀 애매한 경우는 당사자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뭡니까? 보험회사가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은 마음 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만 음주운전 같은 건 보험이 안 되니까 별개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의료계 자체가 좀 반성할 필요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료계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많은 의사들이 이런 고생을 하지 않는 분야로 흘러갔잖아요. 또 우리가 이제 과거에 비해서 10년, 20년보다 소득이 늘고,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하지 않아도 사는데 문제가 없던 의료 분야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게 이제 비급여 대상 의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들 이제 그런 분야로 가서 오늘날 필요한 의사는 부족하고, 또 뭐 당사자들은 좀 듣기 가혹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꼭 있어야 될 것도 아닌 분야 의료가 지금 번성하지 않습니까? 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잘못되고 이게 누적된 건데 지금까지 이게 모두들 그냥 방치했던 게 참 그게 잘못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그 필수의료 살리기, 정말 아까 말씀하신 그 서전이라고 하는 외과 의사라든지 그런 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그럼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아니 그 대책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잘못되어 온 거. 그러니까 뭐 설계할 때부터 설계자 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당시 그 평균으로 보는 의료 원가의 반 정도 되는 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적자가 어디냐면 딴 거를 벌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해서 버텨온 거라고 지금 이게. 근데 그 한계가 왔고, 더군다나 그때는 그 의사들이 하는 게 다 그게 그거였잖아요. 요새 같이 그 뭡니까? 팬시한 이런 게 없잖아. 그래서 그게 생겼으니까. 또 이제 그걸 그때 배관시할 수 없어요. 그런 수요가 있고 국민들의 욕구가 있으니까 그건 봉사하는 건 당연한데, 근데 문제는 이것이 그 본연의 의료가 위험할 정도로 이 편중되는 이런 사태, 나는 그게 문제라고 보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대충 피상적으로 보기에 그 시장도 포화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난 그런 생각이 들어. 그 포화되어 있잖아. 아니 동네 사거리에서 건물 4개 붙어보면 의원이 100개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난 그래서 그것도 좀 포화되어 있고, 필요한 데는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아주 크게 문제가 된 건데 지금까지 버텨온 게 참 다행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 저질러 버리니까 아주 그냥 뭐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좀 원점에서 이런 어려운, 말하자면 생명을 구하는 이런 의술을 하는 사람들을 대우해서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 사람들 대우해야죠. 사회적으로 대우하고 경제적으로 대우해야죠. 그리고 뭐 제가 지금 듣기는 뭐 우리나라는 레지던트 연한이 모든 분야의 관계에서 거의 같나요? 근데 그렇게 거의 갖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좀 이게 세계적 기준을 볼 때는 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 전문의를 하더라도 자기는 그렇게 이렇게 어려운 거에서 그 스릴 있는 수술 같은 거 하기보다는 좀 그런 의사도 필요하니까, 그런 의사도 필요하니까, 가정의학 의사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레지던트 한 2년 차에서 그 전문의를 해서 또 그런 역할을 하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은 어떤 1차적인 그 프라이머리 케어라고 그러죠. 1차적인 환자에서 자기가 감당 안 되는 것 같으면 이건 더 큰 병원 가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것도 다 기능이죠. 그리고 진짜로 고난도 병원 수술하거나 이런 의사들은 좀 수련 기간도 또 한 주에 더 길게 하고, 또 성하는 어떤
보수하고 또 그걸 거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대우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의사가 다 의사인데 그 영어로 볼 때 그 뇌과 의사는 영어 단어가 다르잖아요. 서전이잖아. 그 밖에 다른 의사는 피직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외과 의사가 다른 나라보다 이제 미국은 이제 굉장히 그 대우를 받죠. 저도 그게 좀 굉장히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저도 미국에서 받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한 대학도 의대가 아주 제일 훌륭해서 대학 전체 랭킹을 갖다 의대가 리드했는데, 거기 서전은 그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그럼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현대적인 의료가 생긴 게 이제 남북전쟁 계기로 보거든요. 그때 이제 마취가 생기고, 그때 이제 그 전쟁에서 팔다리 갖다가 절단하는 수술을 그때 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전쟁은 다 죽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외과 의사의 서전의 지위가 미국에서 높아진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은 그 후에 뭐 1차 대전, 2차 대전, 뭐 전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베트남 전쟁. 그리고 또 그 총기 때문에 그 총기 사고도 많이 나고, 이렇게 외과 역할이 굉장히 크죠. 미국에서 외과 의사가 없으면 이거 뭐 어떻게 살 수가 없어, 이거 도대체. 그래서, 그리고 또 미국은 뭡니까, 육해공군에 우리 그 번역하기 곤란한 그 서전 제너럴이 있죠. 의무총감이라고 번역할 수 있나? 미국의 건강보건부에도 그 아래 현역이 하는 그 서전 제너럴이라는 그 지위가 있어요. 그건 의사가 하는 거라고. 아니, 군의관 장성급이 하는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은 좀, 보통 다른 나라보다, 그 외과 의사를 대우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특히 그 고난도 외과 의술이 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우스운 말을 할 것 같으면은, 뭐 이제 뭐라 그러냐, 그 학교에서 애들이 뭐 장난 삼아서 뭐 우리 아빠는 뭐야, 너희 아빠는 뭐하냐 그럴 때, 우리 아빠는 외과 의사다 그러면 다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농담을. 그만큼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또 이제 그거 못지않게 이제 자랑할 수 있는 그 아버지 직업이 뭡니까? 변호사 같은 건 아니지. 또 뭐겠어요? 해군, 공군, 전투기 조종사. 그건 그냥 애가 그냥 완전히 최고지 뭐 그냥. 그 사회적으로 얼마나 존경합니까?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국가적인 자원이잖아요. 그야말로 그 사람들은 그 심정 보호한다고. 그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건데, 그 외과 의사 전문의를 하고 군의관을 갔다 오고 근데 이제 결혼을 해서 자기 부인도 뭐 간호사를 하고 이제 애가 많으니까, 그래서 애들 키우기 좋은 뭐 위스콘신인지 미네소타인지 이렇게 좀 자연이 좋고 인구가 좋고 범죄도 없는 이런 데 가서 사는데, 그 남자가 애 아빠가 이제 그 지역의 작은 병원에 취직을 한 모양이에요, 외과 의사. 근데 이제 그러니까 거기 뭐 범죄도 별로 못 가니까 이렇게 큰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외과 의사 딱 하나인데, 오늘 뭐 그때 휴대폰 같은 거 없을 때, 그 뭐 옆에 집에 가서 뭐 주말에 하는데, 그 지역의 그 보안관 경찰서장이죠, 쉐리프가 뭐야, 경광등을 켜고 와서 그 아버지 잡아갔다는 거야. 왜? 응급한 데가 생겨서. 그러니까 그 카운티에 외과 의사가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 상황을 다 파악을 하고, 그만큼 그 뭡니까, 군의 아주 필수적인 인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커서 여기다가 휴가도 못 가겠다고 해서 큰 도시에 갔다 큰 병원 갔다는 걸 내가 그 책에서 한번 읽은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과 의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그 무슨 인식이 잘못됐고, 지금 변호사들은 그냥 외과 의사를 그냥 못 잡아먹어서 지금 그러잖아. 이래갖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거. 그리고 무슨 수술하다가 무슨 뭐 중대한 과실이라는 게 예를 들면 뭐 절단할 것
왼쪽이 뛰고 오른쪽을 뛰었다 하는 경우 아니면 형사처벌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사고가 생겨도 다 민사 문제 하는 거죠. 그 자동차든 그 음주운전이나 뭐 이런 거 아닌데 형사 웬만하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분야가 굉장히 잘못됐어요.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그 필수 의료는 그 자체가 고위험입니다. 그 위험을 그 감수하기 때문에 사는 사람은 사는 거잖아요. 그 사람 못 쓰면 다 죽는 거지 뭐. 우리 과거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사회적인 좀 인식이 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의사에 대한 사회적 존중도도 없고, 난 그것은 의료계도 좀 우리가 잘못한 건 없나 하고 좀 생각을 할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정부가 전공의 부족을 해소하려고 이제 군의관, 공보위를 이제 투여하면서 어쨌든 비상의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군 의료에 대해서도 이제 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혹시 군의관이나 이런 문제, 그 안보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한심한 게 지금 그 전공의 중에서 내가 비중은 모르겠어. 그 군대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과거에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군의관이 중위 군의관이 제법 많았어요. 의대만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당장에 뭐 몇명은 되지만은 그런 사람이 병원에서 수술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 아니 베트남 전쟁 때 그 야잠 그 전쟁을 거의 10년 했잖아요, 미국이. 그 야잠 병원이 여러 개 많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끔찍하잖아. 지금 현대전에서는 총 맞아 전사하는 군인보다 포탄, 폭격, 부비 트랩, 폭발물의 사상자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상자를 치료하려면 그 대학만 나오면 중위 군의관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 누가 필요한 거예요? 외과 전문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 때 그 많은 야전 병원에서 그 실려오는 부상병을 수술하는 사람들 다 소령이라고. 다 전문의 있다는 사람들. 나이가 30. 얼마나 끔찍해. 근데 그러니까 뭐 전상에서 팔다리가 잘려오고 옛날 같으면 다 죽었지 그냥 뭐. 그거 다 살렸잖아요. 그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다 소령이고 외과 전문이라고. 그럼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역 군의관 중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외과 전문의가 난 몇 명이? 나 좀 그게 좀 궁금해. 아마 그거 우리 폭로되면은 이북에 있는 정권이 좋아. 아, 저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당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부상당한 사람, 그 병사가 자기가 부상당해도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하는 거야, 전쟁은. 우리가 지금 그런 희망을 줄 수 있겠어요? 지금도 희망을 주기가 나는 어렵다고 보고, 이거 앞으로는 더 어려운 거 아니야. 완전히 전문의가 이제 대가 끊겨버렸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뭐, 한의사도 군의관 있는 건 모르겠는데, 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그 한의사분들이 팔다리 떨어져 나간 사람들 그거 할 거야, 이거? 폐에 관통한, 총탄이 폐를 관통한 부상 병사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안 되잖아, 그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외과 의사 부족한 게 이게 국가 안보 문제라고, 이게.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과거 위정자들이 이른바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좀 그 전쟁 의료사지, 그 전쟁에서 과연 그 메디컬 닥터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좀 그 책이라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저건 뭡니까? 징병제를 하기 때문에 징병제를 하는 한 전문의를 잘 키워내고 그 전문의를 갖다가 대외 소령으로 임관해서 3년간 복무하게 하면은 그거 너무 좋은 겁니다. 그거. 그렇잖아. 그 대외 소령 봉급 얼마 받는다고 그런 사람들을 씁니까? 근데 그 쪽박을 다 정보 스스로가 그냥 깨버린 거잖아요. 지금 현 상태도
뭐 제가 뭐 정확한 통계를 모르겠는데 과연 그야말로 그런 고난도 위험한 수술을 할 수 있는 외과 전문의과 외과 군의관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도 좀 의문이잖아. 오죽하면 지난번에 그 병사 하나가 어쩌다가 해서 군병원 가니까 민간병원 가서 사망했잖아. 응? 그러니까 정상일 것 같으면 군병원에 더 잘해서 민간에서 위급한 데를 군대 가까운 군대 병원에서 살려야지 이게. 난 그래서 이것도 지금 우리가 밖에서 잘 몰랐던 아주 그 취약한 게 난 드러나지 않는가 싶고, 그래서 지금 현재 것 같으면 이제 그 전공의가 안 나오는데 무슨 군의관이 나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그 전공의들을 뭐 군대 가라 뭐 그러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의사가 된 사람을 사병으로 군대 보내는 나라도 이거 한국밖에 없을 것 같아 도대체. 이거 얼마나 인적 낭비예요 도대체. 그리고 또 개중에는 이게 군의관보다 복무기간이 짧기 때문에 또 지금 뭐 사병도 봉급이 제법 많아서 그 아예 전공의 하기 전에 뭐 중간에 뭐 군대를 빨리 갔다 온다고 그러죠 병사에. 난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잖아. 아니 그 인력을 그렇게 낭비하는 거 뭐겠어? 물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군에 가면은 뭐 이제 우리가 부르는 의무병 같은 걸 할지 모르겠는데 그 의무병 하기는 그 영어로 말하면 오버 퀄리파이드 된 거잖아요. 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그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너무 한심하고. 그러니까 또 요새 또 이러니까 또 뭐 국회의원들이 뭐 이런 껄렁한 법안을 냈더라고. 의무 사관학교를 만들자 이 와중에. 지금 의과대학 만드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폐지하지 않는 한 정상적인 상태면 그 민간인한테 훈련 잘 시킨 그 전문의가 나오는데 그 쪽박을 스스로 깨고서 무슨 군의학교를 만들겠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누가 갈지. 그래서 뭐 의무복무를 10년, 15년. 그거 완전히 허구해. 그건 아무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얘기한 거야. 그래서 뭐 일본도 제가 있는 것 같고 미국은 그 징병제 폐지한 다음에 또 군의 학교를 만들었다고요. 메릴랜드에 베데스다 그 해군병원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는 이미 뭐 장성급이 이미 다 나왔다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는 미국은 징병제를 폐지하니까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그 징병제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군의관을 할 것 같으면은 국가에서 의대 메디컬 스쿨 가는 학생한테 장학금을 줘서 그래서 의대 학비가 비싸니까 그거 나오고 이제 나온 다음에 몇 년간 복무해라 하는데 이게 과거와는 좀 다른 게 군의학교를 나와서 메디컬 닥터가 됐다 그래도 금방 수술합니까? 수술하니까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거처럼 그 의대 다닐 때 학비 주고 나가서 군 복무를 하기가 좀 어려운 거라고. 그러면 이제 미국 군의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징병제가 없으니까 거기 이제 일반 대학을 나오고 군의학교를 나와서 이제 중위 임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인턴 레지던트 5년, 6년 또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어디 가서 하겠어요? 미국은 군대 자체에 훌륭한 병원들이 있잖아요. 월터 리드 육군병원, 베데스다 해군병원, 세계 정상급 병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 큰 도시마다 있는 그 원어병원, 베테랑스 호스피탈, 그 큰 병원들이고 다 교육병원이라고. 그런데 가서 미국은 스스로 군의를 배출해도, 군의관 배출해도 스스로 전문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나 우리나라에서 군의학교 만들면,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그 메디컬 스쿨 학비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 뭐 딴 것도 비싸지만은 그냥 누가 가겠느냐는 문제도 있고. 그 문제는 뭐냐 그러면 가긴 가더라도 뭐니까 우수한 학생이 안 간다는 뜻이지. 그리고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전문의 어디서 할 거야? 그 민간 병원에서 그거 시킬 거야? 그러면 군복 입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우리나라 자체 군병원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 그게. 우리나라가 뭐 월터레드가 있어, 베제스터가 있어. 그러니까 의원들이니까 다 전부 구매형들이라고 법안 내는 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는 징병제를 하는 한, 그리고 징병제를 하면서 그 의대생들을 전문의까지 하도록 이렇게 연계해주고 하면은, 그 훌륭한 그 전문의 갖다가 그 대위 소령 봉급 주고 3년을 쓰는데, 그 멀쩡한 좋은 제도를 스스로 쪽박을 깨고, 이거 뭐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게 식견이 너무 없어. 쉽게 얘기해서 무식하다는 얘기야,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난 그래서 그것도 참 황당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군의관 문제,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뭐 군의관 얻게 되면은 무슨 군대라는 이제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데잖아요, 민간보다. 그러면 이제 사고 안 나게 군대를 가려면 훈련도 안 하고 작전도 안 하고, 그래서 전쟁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너무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서 어디서 어디까지 이게 한꺼번에 고장 난 게 그냥 아주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고장 나버렸어요. 그래서 현 정부는 난 이게 수습하기 어렵다고 봐요. 어쨌든 이 문제는 2025년 입시를 하지 않는 것이 답이다라고 일단 명쾌하게 내려주셨지만 좀 이에 대해서 뭐 의료계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또 정부가 어쨌든 결단을 또 해야 되는 부분에서 뭐 여야가 또 할 역할도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마무리 말씀 좀. 아이고, 이게 뭐 여야 역할이 이게 지금 제일 문제가, 자,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부터 봅시다. 가장 희망적인 것은, 근데 희망적이 될 수가 없어, 솔직한 얘기로. 일단 최악을 얘기합시다. 최악은 이러다가 난 도대체 내년에도 지금 휴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 대학에 안 돌아올 수도 있잖아, 이게. 그러면 이번에 2025년 들어온 학생만 가르쳐? 그 교수들이 이렇게 되면 교수들도 이제 뭐 그만두겠지, 이렇게 되면 교수들도. 그게 내가 볼 때는 최악이에요. 그러면 뭐 대학병원이고 우리 이른바 교육병원은 다 문 닫는 거라고, 완전히. 그게 난 최악인데, 돌아가는 꼴이 거울로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거라도 피할 것 같으면은, 그 정부가 그냥 양보해야 된다고,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하고, 그래서 수습을 하는 방법이고. 근데 제가 보더라도 2025년에 입학생을 뽑는 한 난 그 수습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큰 위험과 보다 작은 위험을 택하는 거죠. 작은 위험은 뭐냐 그러면은, 사실상 지금 의대 입학 시험 못하면요, 이 정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오히려 작은 위험이에요. 더 큰 위험은 그 입학 시험 무리하게 해서 뭐 난장판 되는 게 더 큰 위험이에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일 뭐 중요한 것은 이제 의대 교수들이 언제까지 인내하고 진료를 감당해서 끌고 갈 수 있을지. 또 이제 일단 병원이 이제 안 돌아가잖아요. 이게 지금 뭐 이제 연말쯤 되면 이제 그 성적표가 나와서 회계 보고하게 되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뭐 병원이 구조 조정한다는 말도 나올 수 있고, 그거 감당이 되겠어요? 그런 문제. 그리고 또 이런 것을 병원하고 의대에 한 번 설치하면은 복구한다는 게 그게 어렵잖아. 그래서 난 솔직히 좀 희망적인 관찰하기가 조금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리고 현 정권이 이거를 그렇게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 난 그래서 아마도 금년은 지나가도 내년 3, 4월에 아마 정권의 위기가 좀 있지 않겠는가. 의료와 대학의 위기가 더불어서. 그래서 지금
그 뭐야, 폭풍 전야를 향해서, 그 다음에 그 영화 있잖아요. 그 어선이 그 퍼펙트 스톰을 향해서 가는 뭐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뭐 그래서 이게 참 큰일이라고 봅니다. 큰일이라고 보고 참 그래서 그게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